자, 이제 24쪽에 시가와 조정구역이요. 자, 이것이 시가화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시가화된다는 것은 시가지화된다 하는 것이 개발화된다는 얘기인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가지화가 완만하게 진행이 돼야 되지, 너무 급격하게 시가지화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시가지화 진행되는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어디에 지정할 수 있느냐? 어디에 지정할 수 있느냐? 무질서한 시가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 무질서한 시가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면 주로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이 주로 개발할 땅이라. 그런데 도시지역뿐만 아니고 그 주변 지역도 가능합니다. 주변 지역도. 도시지역의 주변 지역도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무질서한 시가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서. 사실 주변 지역에도 지적 많이 해요. 우리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면 도시개발 구역 내에서만 해야 되거든요. 도시개발 구역은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 주변이 개발되면 안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 바깥에 주변 지역에 많이 지정을 합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어떻게 시가와 조정하는 속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시가와 유보기간을 통해서. 시가와 유보기간을 통해서. 이 기간은 기간인데 시가제랑 관련된 개발 행위를 뒤로 미루는 지금 허락을 안 해주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시가제랑 관련된 개발 행위를 못해요. 못하는 것만큼 안정적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와 유보기간이 바로 이 시가 조정에서 핵심인 기간이라, 요거를 지정하는 사람이 관리기구로 요거를 지정을 할 때 유보기간도 동시에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보기간 자체도 도시군 관리기구로 직접 정하는. 마치 우리 고도직에서 높이 핵심이라고 관리로 직접 정하듯이 이것도 관리로 직접 정합니다. 직접 정하는데 그 정하기를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도 안 돼요. 5년 이상 20년 이하에서 정하는 게 시가와 유보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살아있고 이 기간이 끝나면 실효가 돼요. 이 기간 동안은 살아있습니다. 다른 구역은 필요한 경우 이제 해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해제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 해제. 언제 해제입니까? 언제 실효가 돼요? 그 다음날 실효가 되는. 자, 우리 실효 규정은 다 다음날이 붙어야 된다 그랬죠? 유보기간 동안에 살아있다는 얘기는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 실효된다 그러면 안 돼. 끝나는 날은 오늘 마지막 날은 오늘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24시가 될 때까지 존재하다가 다음날 내일 00시로 바뀌면서 실효가 되잖아. 그래서 모든 실효되는 규정은 다 다음날이 붙어야만 되고요. 책에도 안 적어놨지만 자동 실효가 되면 그 사실을 알려주는 실효고시도 당연히 따라붙는 얘기예요. 실효고시를 해야 다른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행위제한이 직접 국회법에 나와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위제한이라고 하면 뭐 책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 편의상에다 써보면 원칙은 금지입니다. 원칙은 금지되어 있어요. 허가 금지 묶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못한다 그랬잖아. 이 기간 동안에 개발 못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걸 둘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공적 개발행위, 사적 개발행위. 그래서 공적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에 속하는 개발행위냐 아니냐, 기타 개발행위냐, 이렇게 둘로 나눠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칙은 안 된단 말이에요. 원칙은 안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을 해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도시계획 사업도 주로 지방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사업을 한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가피성을 인정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운 거지. 또 기타 개발행위라면 보통의 개발행위 허가, 특광지자체가 허가를 받아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무엇을 예외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원칙이 금지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외 인정하는 사유는 공법에서는 어디나 비슷합니다. 예외 인정하는 사유 자체는 비슷해요. 처리가 다르지. 주로
농업인의 어떤 생업에 관련된 거, 농업인의 생업에 관련된 거, 먹고 사는 일 예외 인정합니다. 공익에 관련된 것도 공익을 위하기 때문에 주로 예외를 인정을 해요. 공익에 관련된 것도. 그리고 경미한 것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경미한 건 경미하니까. 그래봤자 허가라는 거예요, 최소. 만약에 다른 데서 보통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제를 한다면 예외 인정하는 이런 사업은 허가 없이 할 수 있거나 신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는 원칙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안 되고 예외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해봤자 최소가 허가가 돼요.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이 생업 공익 경미한지는 그냥 느낌 잡아서 봐야 되는데 생업 중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주택의 최소, 주택의 신축은 안 될 정도로 이게 농업인 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은 안 될 정도로 까다로운 곳이다. 뭐 이 정도만 따로 해도 최소화 시킨 거죠, 이거는. 자, 그럼 시가와 지정구역에서는 지정권자는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의사가 지정을 하고요. 당 국가기획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국장이 한다라고 했고 지정 목적 보시면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려고 지정을 합니다. 시가화 유보기간이 핵심 기간인데요. 역시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관리계획으로 직접 정합니다. 치료되는 규정 있잖아요.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에 다음날 실효지. 다음날 실효. 다음날. 자, 우리 행위제한틀을 이렇게 적어놨죠. A, B 나눠서 A번은 도시계획사업, B번은 그 외의 사업, 저는 기타 개발행위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자, A번의 도시계획사업이면은 원칙은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불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국방상,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성한 것으로서 이 불가피성을 국장이 인정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B번 기타 사업이면 역시 원칙은 안 돼요.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사항이 허가가 특광시장 우수의 보통 개발행위 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제가 주로 생업이라고 표현하는 거. 생업.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 영에서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퇴비사나 잠실, 창고를 짓겠다. 잠실이 누에 기르는 곳이라 했죠? 상업용 건축물이잖아요. 이거 허가받아서 가능합니다. 그 아래가 주로 공익을 표현하고 있어요. 공익을. 마을 공동시설이 됐든 공익시설, 공공시설, 관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 주로 공익이라고 이제 느낌 잡으시면 돼요. 이때도 이제 괄호 속에 영의 일부 내용을 소개를 해놨습니다만 주택이라면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의 증축, 증축도 100을 넘길 수는 없어요. 100 이하의 증축이라든지 주택의 부속 건축물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3 이하의 신축이라고 해봤자 부속 건축물이지 주택 자체가 아니고 부속 건축의 신축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기존 건축의 개축, 재축, 대손. 기존 건축 속에는 주택 포함해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개축, 재축, 대손 등이 허용되지. 손표시처럼 건축물의 신축은 주택 신축 포함해서 신축은 허용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속의 채취 등 영의전환 경미한 행위. 여기 시가와 지정구역에서는 직접적인 시가제랑 관련된 그런 엄청난 개발행위만 통제하기 때문에 중목, 임목, 나무를 베고 심고 가꾸는 것, 토속을 채취하는 것은 시가제랑 관련 없는 경미한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경미한 행위를 하더라도 최소가 허가라는 얘기죠.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허가를 못 받고 이게 바로 0에 나와 있는 시가와 지정구역에서 행위제한을 얘기합니다. 자, 양가로 4번은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것만 해장이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에서 필요한 공유 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지정을 합니다.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공유 수면, 그에 인접한 토지까지, 인접한 육지까지 개발을 막아야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곳이 잘 공유수면이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공유수면과 인접 토지까지 아주 넓게 지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행위제한법은 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지규제 최수구역 내용은 좀 적어놨습니다만 보는 걸 권장하진 않아. 이거는 글쎄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서 좀 이따 없어질 건데 이거를 없어지기 전에 시험을 낸다?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봐. 저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면. 좀 이상한 사람이 대비를 할까요? 이상한 사람은 이상하게 그냥 치부하고 말까요? 해요, 말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간단하게 그래도 저 지정권자는 살짝 보시고.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투쟁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만큼 개발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려고 지정하는 건데요. 지정하는 곳이 이제 박스예요. 근데 박스 중에서 그냥 아까 3번 정도만 살짝 보세요. 요거는 여기서뿐만 개발할당으로 나눈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쓰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 결절지 개념입니다. 적어도 대중교통 결절지가 중심지 개념이고요. 대중교통 중심지라면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 2개 갖고 안 돼요.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 요 개념이 대중교통 결절지라. 요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면 개발할 만한 땅으로 좀 생각을 하시라고 요거를. 다른 데서도 나오니까요. 됐고 그 다음에 5번을 봅시다. 5번. 자, 5번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행위제한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지구 구역의 행위제한을 배우셨는데 하나의 땅이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다. 어떤 행위제한을 적용할 것이냐. 그 문제예요. 자, 요거는 뭐 별표 2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대로 설명드릴까요? 그대로 설명드릴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자, 우리 하나의 땅이 있는데 하나의 땅이 둘 이상의 지역지구 구역에 걸쳐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대지지만 지금 건축물은 좀 이따 합니다. 지금 대지가 걸칠 때거든요. 하나는 이제 건축물은 좀 이따 나눠져 있어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죠. 자, 대지가 걸쳐 있다라면은 여기는 A 지역이고 여기는 B 지역에 만약 이렇게 걸쳐 있다. 그럼 원래는 당연히 각각 적용되는 게 대원칙이에요. 아니 여기는 A 지역이면 A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만 당연히 적용할 거 아닙니까? 여기가 B 지역이면 B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은 여기에만 적용될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런데 어느 때 예외를 인정하느냐? 어느 부분이 작을 때 330제곱미터 이하 100평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을 때라면 너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330 이하로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다시 66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에 걸쳐 있을 때 하는 예외도 존재는 해요. 참 귀찮죠? 예외가 많아서. 도로변에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띠 모양으로 걸쳐 있는 상업지역에 해당된다. 그럼 이때는 660 이하로 따집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이때는 전체 대지에 대해서 어떤 행위제한을 적용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예외적으로 존재하는데 자, 둘로 나눠집니다. 건폐율 용적률이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냐, 건폐율 용적률이 아닌 기타 건축 제한을 얘기하느냐. 만약에 건폐율 용적률이면 전체에 대해서 가중 평균값을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중 평균값을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중된 평균값. 만약에 기타 건축 제한이라면 전체에 대해서 가장 넓은 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넓은 지역의 행위제한을 전체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기타 건축 제한은 이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계산 문제로 몇 번이나 나왔던 거야. 계산 문제라면 이걸 쓰지 않습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어주고 면적이랑 뭐 건폐율 주어주겠죠? 자, 예를 들어 이쪽 면적이 700이고 이쪽이 300이다. 30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는 거네. 그죠? 이럴 때. 건폐율도 우리 건폐율만 주어져 봅시다. 건폐율이 여기 60%고 여기는 40%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 놓고 건축 면적, 이 땅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은 얼마냐, 이런 식의 계산 문제로 이게 쓰였던 거예요. 이게 쓰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지금 하기 전에 하나 예외를 또 있어요. 예외가 또 있어요. 지금 이 경우는 330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적용한다고 했는데 있더라도 녹지와 그렇지 않은 곳으로 끼어져 있다. 물론 녹지가 작은 부분이면 다시 이거대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녹지고 여기가 아니다. 녹지와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면 다시 각각의 규정이 적용이 돼요. 원칙, 예외, 예외의 예외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고개를 돌린다고 해서 이걸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그런데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만약 건축 면적 구하라면 결론은 간단해. 이제 보시면 자, 제가 건축 면적 어떻게 구하라겠습니까? 대지 면적에다가 건폐율의 최대치를 곱해주면 건축 면적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대지 면적은 1000이 되는데 전체 통화는 건폐율을 구해서 곱해줘. 이 건폐율이 가중평균 것을 적용한다니까요. 가중평균. 이게 단순 평균이면 50%가 될 텐데, 그죠? 가중평균이면 이 면적 크기를 고려한 것이 가중평균 값이 되잖아. 그러면 가중평균이랑 건폐율만 한번 여기다 계산해 볼까요? 가중평균이랑 건폐율이면 전체 면적에서, 전체 면적은 700 더하기 300, 1000이 되겠네. 전체 면적에서 각각의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중했기 때문에 700에 해당하는 부분은 60%, 0.6 곱해주고 더하기 300에 해당하는 부분은 0.4. 이러면 이게 가중평균한 건폐율이 되거든요. 가중평균한 건폐율.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6, 7, 2, 42, 420에다가 3, 4, 12가 되니까 56%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에 대해서 56%가 가중평균한 건폐율이 됩니다. 그럼 이걸 구했죠? 여기다가 대지면적을 곱해주면 건축면적이 나오겠죠? 그럼 대지면적을 곱해줘 봅시다. 똑같네? 결국 요 면적 아닙니까? 요 면적은 요 420이 요쪽의 건축면적이고 요것은 요쪽의 건축면적을 얘기하죠? 각각의 건축면적에서 더해진 모습이죠? 자, 그럼 결론은 요 계산 문제를 쓰는 결론이 나왔다라면 지금 봤던 게 330 이해한 부분이 있을 결국은 각각의 건축면적을 구해서 더해진 모습 아닙니까? 이게 없다라면 원래 각각이라 그랬어요. 있어도 녹지와 그렇지 않은 곳이 끼어있다면 원래 각각이라고 했죠? 다시 결론은 330 이한 부분이 있든 말든 도로변에 띠모를 걸치는 상업적 680 이한 부분이 있든 말든 녹지지구에 끼어있든 말든 계산 문제 나오면 건축면적 구하라. 그럼 이쪽에 건축면적 구하고 이쪽 건축면적에서 더해주면 끝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연면적 구하라 그러면 이쪽에 연면적 구하고 이쪽에 연면적에서 더해주면 끝이라니까요. 결론은 이게 이렇게 되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 결론은 똑같아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나서는 문제를 안 냈어. 지금까지. 바꾸기 전에 냈지. 근데 바꿨어도 다시 나올 때는 된 거죠. 이제 바꿔도 우리가 이 결론은 공부했으니까 알지. 공부하는 모르죠. 이것도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요것도 사실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직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거를.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자, 여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 여기 A지역은 초등학교가 돼요. 초등학교 설치 가능한 곳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 초등학교는 어디만 안 된다 그랬어요? 전용공업만 위험해서? 그럼 여기는 전용공업이라서 초등학교 안 되는 땅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건축 제한을 얘기하잖아. 원칙대로라면, 이런 부분이 없다라면 초등학교는 여기만 설치할 수 있죠? 여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넓은 지역의 행정을 전체 제공하겠다 그러네? 넓은 지역이 A지역이죠? A지역의 행정을 전체에 적용하겠대. 그러면 초등학교는 어디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전체 다 짓는다고.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까지 지을 수 있잖아.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여기서만 차이가 지금은 생기는 거야. 그런데 계산 문제는 항상 이거 쓰는 것이고, 아까 계산 문제의 결론은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끝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건축물이 걸쳐 있다. 건축물이 걸쳐 있다. 자, 건축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걸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건축물에서 A 지역의 행위자만 여기다 적용할 겁니다. 근데 이게 걸쳐서 이렇게 지어졌다라면, 둘 이상의 지역에. 그럼 원래는 역시 각각이 돼요. 원래는 각각이 되는데 면적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건축물이 걸쳐 있다는 원래 각각인데, 이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을 때랑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 예외가 인정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때만 예외가 인정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쪽만 고도지구예요. 이쪽만 방화지구예요. 예를 들어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 만약에 각각 적용으로 해서 높이 통제를 하나의 건축물인데 여기만 통제하고 여기를 안 한다라면 이상한 건축물이 된다 그랬죠? 제가 요거 머리 깎으러 갔는데 여기만 머리 깎고 여기는 안 깎는다,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건축물인데. 그래서 고도지구에 걸쳐 있지만 고도지구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다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도지구에 대한 규정을, 높이 통제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다 적용하겠다는 점에서 예외가 되는 거예요. 아닌 곳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고도지구에 대한 규정이. 그런데 만약에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 역시 예외를 인정하긴 해야 돼요. 여기만 화재를 막혀서 통제를 하고 여기를 만약에 안 한다면은 이쪽에서 불이 붙어서 옮겨오면 아무 소용 없잖아. 다 통제를 해야지. 그래서 방화지구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 전부에만 적용한다. 굳이 차이점을 따진다면 대지에는 적용이 여기는 안 돼요. 우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대한 통제 기능이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화구조, 불에 견디는 내화구조, 불연재료를 써서 지어라, 화재 위험하니까 목조건물 못 짓는다, 이렇게 통제 들어가거든요. 대지에 대한 통제 규정 자체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와 달리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건축물 전부만 적용한다. 혹시 이게 헷갈릴 것 같으면 땅은 불에 안 타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랬잖아. 차이점. 이때도 여기에 대한 예외. 방화지구가 그렇지 않은 곳에 경계에 방화벽이 설치가 됐다라면, 방화벽이 화재를 막는 벽이 방화벽이거든요. 그럼 방화벽이 있으면 이쪽에 불나도 이쪽으로 옮겨올 수가 없네요. 방화벽에 가려서. 이럴 때는 방화벽 바깥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붙어 있는 거지, 여기. 그리고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녹지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여기에 걸쳐 있다? 똑같이 씁니다. 아까 여기 대지에서는 녹지가 그렇지 않은 곳이 각각 적용이 되지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은 똑같이 써요.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설명했으니까 뭐 책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건 다시 안 읽어드리고. 네. 자, 이제 지구 구역이 다 끝났습니다. 지구 구역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기반설 파트가 나옵니다. 기반설 파트 06번이죠. 먼저 1번에 기반 1번에 양가로 1번은 간단하게 보세요. 별표 없이 그냥 해놨잖아. 이게 보통의 그 설치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자, 우리 기반설 설치할 때는 원칙,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여 설치하라. 자, 우리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도심계획 시설이라고 한다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도심계획 시설로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모든 기반설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기반설은, 건물 하나에 불과한 작은 기반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 가능한 시설은 있어요. 예외입니다. 그리고 또 양가로 이번에 보통의 도심계획시설의 설치 관리계획 규정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동그라미 1번에 도심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은, 즉 설치 기준 등은 국장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이것도 제가 앞에서 원리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지. 이것이 국민을 구속할 필요 없이 행정청만 구속할 필요가 있으면은 장관이 정하면 된다 그랬고, 국민까지 구속을 한다라면은 입법 형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입법 형식 중에 하나지, 이거는. 아니, 왜냐, 이것도 뻔한 겁니다. 뭐 잘은 안 되지만 지금 도심계획 시설의 설치 기준이라면 이 기준은 누가 따라야 됩니까? 도심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 따라야 되는 거죠? 누가 설치를 하는데? 시행자가 설치할 거 아닙니까? 시행자. 좀 이따 배울 시행자. 도심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자라면 행정청만이 시행자가 아니죠?
행정청이나 비행정청도 되잖아. 그럼 비행정청도 구속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입법 용식이 필요하지. 일반 행정기획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죠? 그것도 0으로. 동그라미 2번의 도중계획시설의 공중 지하의 설치 기준과 보상 등은 법률로, 똑같은 입법 형식인데 아까 규칙보다는 2단계나 높은 법률로 직접 통제하겠네? 1번에 대한 예외죠, 이거는. 자, 보통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이 0으로 정합니다만, 특수 설치 기준.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하는 것, 특수 설치 기준. 거기에 따른 보상은 법률로 따로 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 위로 고압전선이 만약에 통과돼야 된다면 되게 싫죠? 벌써 표정이 탁 상상하죠. 탁 바뀌는데 아주 저렇게 이제 잘해야 공부를 잘해. 에? 내일인 걸 탁 느끼고서 불쾌하잖아 벌써. 자기장 영향을 받아서 조금 건강이 치유될 수도 있나? 역효과, 좋은 역효과야. 그럼 이게 너무 낮으면 안 되거든요. 높이를 어느 정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 어쨌든 그런 걸 설치하게 되면 그 밑에 재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법률로 제대로 정해서 보상해주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헌법 원리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공익의료에서 통제할 수는 있어요. 근데 통제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법률로 정해서 해주게 돼 있어요. 규칙으로 정할 성질이 아니고 제대로 보상해 주라고. 그래서 법률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뭐 보통 얘기고, 자, 우리 관리에 대한 얘기도 살짝 보세요. 도중계획시설의 관리. 이 법들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국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근데 영에서는 괄호 속에 중앙관서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대충 보시면 됩니다. 별 필요도 없잖아. 자, 양가로 3번의 공동구와 양가로 4번의 광역시설은, 보통 도중계획시설은 양가로 2번에서 정했는데 도중계획시설 중에서도 이 두 가지는 따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정할 이유가 각각의 그 두 시설의 특징을 살려주려고 따로 정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공동과 광역시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우리 공동구는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얘기하잖아.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여기다 공동구가 설치게 되면 지상에 미관에 치는 전기선, 전화선, 인터넷선 안에다 다 집어넣는다 그랬죠? 네. 그러면 공동구는 쓰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사람이 쓰는 게 아니야. 이건 이런 특징이 있죠. 전문계정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를 집어넣는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공동구 쓰신 기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동구 직접 써본 적 있나요? 생각이 안 나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계속 생각하다가 찾아보지 말고. 써본 적? 없을 거예요 아마. 전혀. 도로는 써본 적 있어요? 맨날 쓰지 뭐. 맨날. 상수사서도 씁니까? 맨날 쓰지. 그런 거 직접 사용할 뿐이지. 근데 공동구는 못 써봤을까요? 전기시설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전이 쓰겠지. 상수도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수도공사? 그런 데서 쓰겠지. 여기다가 시설을 설치. 여러분 가정에서 쓸 뿐이지. 여러분들은 전기선, 전화선 그러면 뭐 KT 이런 데서 쓸 겁니다. 여기다 설치해놓고 이제 여기를 통해서 쓰거든요. 쓰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만큼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역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된 그런 특성을 살려주려고 예외를 따로 인정한다 취지를 그렇게 보시고 뭐 별로 하나짜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 공동구부터 한번 봅시다. 공동구부터. 설치 의무부터.
요것도 그 밑줄 친 부분을 좀 더 좀 신경을 쓰시고, 시험은 뭐 몇 번 안 나왔습니다. 다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것이 정답으로 출제했던 것이니까. 자, 1번의 설치 의무.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등등으로서 새로 개발하는 땅으로서 면적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는 공동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 설치 의무에 대한 얘기예요. 보통 도시계획시설은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설치를 해주는 거야. 그 설치 의무는 보통 없어요. 요거는 면적이 200만을 초과하는 큰 사업을 한다라면 의무적으로 공동으로 설치해야만 된다고. 이 정도도 안 되면 임의적이고. 그런데 200만이 좀 큰 사업으로 따지는 게 공법 전체에서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200만을 크게 쓰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공동으로 항상 할 때마다 야, 이거 200만을 쓰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 문제에서는 요걸 알면 맞추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200만 넘을 때 설치 의무를 준다는 거 하나만 알면 맞추는 문제가. 이게 이거밖에 없어요. 특징이. 자, 2번에 공동호 설치 해당 비용이 나옵니다. 설치 비용 등을 얘기하죠. 공동호 점용 예정자와 쓸 사람인 예정자와 시행자가 같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게 이 사람 때문에 나왔다니까. 이 사람 때문에. 도심계획시설 일종이지만 다른 도심계획시설의 설치 비용 시행자가 혼자 내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항상 우리 비용은 시행자, 시행하는 사람이 내는 게 원칙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시행자가 혼자 낼 것을 이 사람이 주로 쓰기 때문에, 원래 다른 것은 시행자가 혼자 내잖아요. 요거는 시행자와 쓸 사람이 공동 부담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 특징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나마 설치비용 시행자가 혼자 낼 것을 같이 내게 하지, 나중에 관리비나 점용료, 사용료는 쓰는 사람만이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나마 설치비용을 시행자가 원래 다른 사람 혼자 낼 걸 여기서 같이 낸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특성을 살려서. 또 세 번째가 공동에 수용해야 될 시설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 이것도 요걸 아래 맞추는 문제 한 문제 나왔었죠? 웬만한 건 다 의무적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꼭 집어넣어야만 돼. 집어넣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야 돼. 수용돼야 돼서는 빠짐없이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과 구별하실 게 의무적을 기억하실 게 아니고 임의적 수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수용할 수 있는 가스관, 하수도관, 가스관, 하수도관, 이 두 가지만. 가로 속에 안전 및 기술적인 고려가 필요해서, 안전과 기술적 고려가 필요해서 공동호 협의의 심의를 거쳐 수용 가능,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용 의무는 아닙니다. 자, 우리 가스관은 요거 잘못 무조건 공동호 설치했다고 그냥 지상 미관 보존을 하고 무조건 집어넣었다. 잘못 설치했다가 위험한데 가스 새 나와서 모여있다 폭발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수도가? 중수도, 상수도만 깨끗한 물이에요. 그래, 중수도만 하더라도. 하수도만 잘못 설치했다가 요거 다 오염돼 버립니다. 안전 기술적 문제 때문에 공동협의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가스관 같은 경우는 공동화 설치되어 있어도 그 안에 안 집어넣는 경우도 꽤 많아요. 별도로 따로 가스관 묻는 경우도 많거든요. 별도로. 보셨어요, 그런 거? 여기는 가스관, 가스 매설 지역이다, 이런 거. 이쁜 옷 이런 거 진열된 거 쳐다보고 다니시지. 하여튼 이 두 가지가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자, 우리 공동구에 수용하는 거. 지금까지 한 세 문제 중에 그 중에 이것도 한번 나왔었죠. 자,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에 지체 없이 점용 공사기간 등을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알려주고, 점용 예정자는 점용 공사기간 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해야 된다. 이것도 이 사람이 쓰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설치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도로만 설치해주면 알아서 도로 쓸 사람이 쓰거든, 누구나. 근데 이거는 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했다라면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시행자가 내가 이 공동호 설치는 완료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개별적으로 아까 전기세를 집어넣어야 된다면 한전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공동으로 완료했으니까 당신은 정기서를 언제까지 거기다 점용공사를 통해서 점용하세요. 쓰세요. 공사기한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통신선이면 그 통신선을 설치할 회사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지받은 점용공사기한에 그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제 시설을 집어넣고 쓰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해 이런 점용공사기한 등을 신문에 공고하라 그렇게 해서 틀리게 낸 적도 있단 말이에요. 아, 왜 신문에 공고합니까? 쓸 사람에게 그냥 개별적으로 통지하라. 그래야지 설치를 하지. 예를 들어서 바꾸는 건 자기 마음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 잘 보시고. 자, 이제 공동 관리에 대해서 관리자 특광시장군수입니다. 특광시장군수.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도시군계획시설 파트잖아요.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이 특광시군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행정기관하면 다 특광시장군수 다 보시면 돼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래서 관리자도 특광시장군수입니다. 관리자는 5년마다 공동호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하라. 매 5년마다 공동호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하는 것도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 특이한 겁니다. 이게. 근데 지문에 나왔지만 정답은 아니었고요. 또 넘겨보시면은 공동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최소 1년에 1회 이상 공동호 안전점검을 영위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라. 안전점검을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은 실시하는 거. 최소 한 번. 영위 정하는 바에 따르니까 영에서는 이제 뭐 1년에 2번 정기점검, 수시점검 안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예? 그런 걸 정답화시키진 않으니까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중에서 영위 정하는 바에 따라. 아까 그 내용을 좀 잘 보시면 돼요. 자, 우리 6번의 관리 비용이요. A번.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관리 비용이죠. 관리 비용은 그 공동으로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라. 관리자가 돈 하나도 안 내요. 관리자가 관리 비용을 점용하는 자. 여러 사람이 쓴다 그랬죠? 쓰는 사람들끼리 함께 부담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담 비율만 면적을 고려해요. 관리자가 뒤에서 정해줍니다. 당신 얼마 내라 관리자는 부담 비율만 정해주고 쓰는 사람들끼리 내게 돼 있고 B번의 공동호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해서 이런 설치비용을 안 낸 사람이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관리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미 설치비용 낸 사람은 허가 없이 쓰는 거지. 설치비용을 냈는데 왜 설치비용은 돈은 냈는데 못 쓰게 하겠습니까? 설치비용 안 낸 사람이 쓰고자 할 때만 써도 되는지 관리자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또 공동호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라는 자는 특광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아, 이렇게 다 돈도 많이 내잖아. 광역시설 보세요. 광역시설. 자, 보통 원칙은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도심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가 원칙이에요. 이것도 도심계획시설의 일종이기 때문에 도심계획시설의 보통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게 원칙인데 그 아래 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죠. 이게 광역의 특성을 살려서 이 예외 때문에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특광장원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 등을 구성하여 설치관리 할 수 있다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 현상이라고요. 광역이 두리성의 특권실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관계되는 특광시장원수가 협의 등을 구성하여 예외적으로 설치관리 할 수도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니은번에 시군 간의 협약 체결이 잘 안 된다. 도 밑에 있으니까 이땐 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C번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라면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라면 우리 인천공항 같은 게 대표적이거든요. 별도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하여금 설치관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별도의 법인 만들어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 이제 2번, 3번, 4번, 5번, 6번, 2, 3, 4, 5, 6번이 제가 연결해서 쭉 보시는 이게 이제 도심계획시설 파트에서는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
지난 주말에 이틀 전에 큰 누님 댁을 방문을 했었는데 참 거기가 참 술이 좋은 거에 참 많더라고. 술이 담궈놓은 술 있잖아. 담궈놓은 술. 여러분 그 코리아헌터 같은 거 보시면 막 대물 이런 거 나오죠, 그죠? 막 도라지니 뭐 이런 거 대물 막 이런 거 나온다고. 그거보다 훨씬 대물이에요. 거기는. 예. 막 무인도 가서 막 채취하는 것보다 더 대물이에요. 그 큰 그 매형이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주로 그렇게 하거든. 아무나 못 들어가는 민통선에. 가끔 그래서 그 군인들한테 잡히기도 하고 가서 옛날에 공수도 출신인데 어디 캐로 가면 꼭 그런 데로 가요. 예. 막 군인들 지키는 그런 곳에 몰래 들어갔다가 캐버리죠. 그 대신 굉장히 커. 야, 여러분, 하여튼 뭐 도라지니 그 잔대도 난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이 마이크 두께에 한 두 배? 두 배 되는 게 쌍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는 뭐 코리아한테 나올 수가 없어, 그런 거. 그건 진짜 뭐 임자 만나면 그건 다 돈인데. 예? 이번에 가서 놀란 건 그 복량? 그 소나무 그 코기에 걸쳐서 이렇게 복량 나오는 거 있잖아. 이렇게 큰 것이 또 줄기로 연결돼갖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봉신이라든가 하여튼 그거는 뭐 보기가 힘들대요. 그것도 다 해서 그 술을 쫙 담가놨더라고. 근데 그게 어디에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아니 뭐 혈액순환이 좋고 여러 가지 좋다리더라고. 그래서 저희 큰 누나가 뭐 지금 환갑 좀 지났죠. 근데 피부에 주름이 없어요. 매일 술 마셔요, 그 누나. 매일. 그 매형을 해서 아주 술 마셔요. 본인도 술 좋아하는데 와이프가 하도 먹으니까 본인은 술을 잘 안 먹어요. 네, 이번에 제가 갔을 때 주로 큰 누나가 제 상대에서 술 먹었지 뭐 매형은 뭐 그냥 맥주 한 2잔 먹고 말더라고. 그런데 피부가 그렇게 좋아요. 화장품에는 맨날 그 술을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저번에도 복량으로 상거는 거, 그거를 먹고, 제가 볼 때 한 2-3번 우려도 될 것 같은데, 또 그냥, 그래서, 저거 그렇게 좋은 거냐 그랬더니, 저보고 그냥 가져가라고. 우리 누나가 말려가지고 못 가져가. 아깝다고. 야, 나중에 제가 이제 60 되면 그때까지 보관하겠다 주겠다. 그거 줄 거면 지금 달라고 지금. 또 몇 번 다 따로 먹고 나중에 이게 찌꺼기 해놨다가 새로 술 모아서 주려는 거 아니냐. 주려면 지금 주지 그랬더니 하여튼 술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보고서 하여튼 느끼는 게 참 이 술도 약이 되는 모양이에요. 계속 꾸준하게 먹는 걸로 과하지만 않으면. 하여튼 제가 그럼 매일 술 먹고 낮에도 술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몸에 이상은 하나도 없어요. 체력이요? 여러분들보다 더 좋을지 몰라. 한 이틀은 그냥 밤새서 일도 해요. 지금 이틀을 밤샌다니까? 저는 못해. 저희 둘째 누나도 아주 체력 강하기로 유명한데 지금 전집을 하거든. 전집을 서울 면목동에서 추석 때고 막 이럴 때만 진짜 한 이틀 3일 정도는 잠도 없이 해요. 보면서 다 사람들이 밀려 있으니까. 근데 그 두 분 특징이 고기를 안 먹어. 고기를. 보통 사람은 고기 안 먹으면 어지럽다 그러죠? 고기를 못 먹어요. 제가 그랬잖아. 깨구리 이런 거나 좋아하지. 다른 그 소고기, 돼지고기 못 먹는 게 오남매 중에 첫째, 둘째 누나밖에 없다고. 제 여동생이 제일 약해. 그런데 둘 다 술도 좋아하고. 저희 식구들 중에서 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더 많이 먹느냐는 얘기지. 신기해요? 저번에 가족 모임 갔는 데에서 소주를 48병을 사가지고 가족 모임에서. 저희랑 이제 다른 식구랑 해서 그때 그래도 한 18명 정도 모였을 거야, 아마. 48. 근데 맥주는 세지는 못했지. 하도 많아서. 맥주파, 소주파 따로 있으니까. 근데 맥주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싹 없어졌고. 소주가 3병인가 남았어. 근데 제 와이프나 이런 사람 몇몇은 아예 술을 못 하거든요. 가서도. 실제로. 하여튼 참, 이번에 가서도 체력이 참 좋다라는 걸 알죠.
저는 강의하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술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인데 지금은 잠깐 누나가 자꾸 막 건배하자 그러면 부담스러워 이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혹시 잠 안 오거나 막 이럴 때는 나쁜 술 말고 또 좋은 술 같은 거 한두 잔씩 하고 주무시는 건 괜찮을 것도 같아요. 몸 관리를 이제 수험생들은 잘해야 되거든요. 본인의 건강 잘 잘 관리해야지 공부에 직결이 돼. 무리한 운동하다 손 다치거나 뭐 이러는 거 안 돼. 잘 관리하면서 좋은 거 드시고, 좋은 거 드시고. 공부에 너무 신경 써놓고 잠 안 오고 그러면 그 누적되면 힘듭니다. 그거. 그래서 전 그래요. 그래서 뭐 공부한다라고 해서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이런 것도 난 하라고 안 그래요. 담배를 끊게 되면 담배랑 싸워. 공부랑 싸워야 되는데 담배랑 싸운다니까? 아주 미련한 행동 같아요. 그거. 술 좋아하시는 분 술 드세요. 술과 싸우면 안 돼. 공부랑 싸워야지. 자, 도중계획시설 부지. 자, 우리 이 땅에 도중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관리계로 결정을 했다. 즉 시설 부지가 됐다면 도중계획시설이 잘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떤 효과가 부지로만 결정돼서 생기느냐. 여기 사는 사람들이 함부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사업비용의 증가가 오기 때문에 함부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라든지 건축물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공작물이라도 함부로 설치하게 되면 다 사업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허가 금지로 묶어놓습니다. 그럼 여기 묶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이지만 건물 하나 못 지어고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필요한 땅은 수용당하니까 보상을 받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묶어놓고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을 때 미시행 시에 묶여있는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나왔던 거예요. 내용은 부실하지만 중요하게는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봤던 거, 여러분들도 이제 이 그림은 뭐 하도 그랬던 그림이라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짧게는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될 때 보호조치와 1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 안 될 때 보호조치와 20년이 될 때까지 안 될 때 보호조치, 이렇게 그림 그렸던 거 전체적으로 연결된 걸 다 설명드리고 볼 거예요. 다 설명드리고 볼 겁니다. 자, 우리 2년 내 사업 시행이 안 된다는 허가 금지로 묶였던 것 중에서 일부는 비록 미약한 것이지만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조치가 되고요. 10년 미시행과 관련돼 있다라면은 제일 중요한, 제일 많이 나온 파트가 매수 청구 파트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에요.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내 땅 사달라고 매수 줄 것을 청구해서 상대방이 사주게 되면 그 돈 받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시행시 보호조치로서 제일 유력합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치가 않아서 10년 미시행 중에서는 두 가지 제도가 나중에 더 나왔어요. 매수 청구 외에도 해제 권고제도,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해제 권고제도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해제 신청제도까지 다 이 세 가지 제도가 10년 미시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관리계획 결정이 실효가 되는, 이게 깨끗하게 없어지지만 너무 길어서 문제라고 했죠. 이게 세 가지가 다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될 때 허가받을 수 있는 요건은 2년 내 현재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다시 이 시점에서 언제 할지 모를 때예요. 사업 시행이 된다면 참아야 되거든. 바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2년 동안 사업 시행 안 되면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따 나오는 얘기지만 단계별 지평이부터 수립하게 돼 있죠. 근데 단계별 지평이 아직도 없다. 있더라도 3년 내 시행할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3년 내 곧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보호조치 발동한대요. 사업을 해야 돼.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2단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얘기해요. 2단계는 3년 후에나 시행하기 때문에 한참 더 기다려야 돼. 그럴 때는 무엇을 허가받을 수 있느냐? 가설건축물. 잠깐 쓰는 가설건축물.
가설 건축물 쓰다가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그 철거하고 공사하면 되기 때문에 임시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중계획 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걸 전제로 해서 공작물 설치도 나중에 사업할 때 철거하면 되니까. 돈 되는 일반 건축물이면 개축, 재축만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개축, 재축만. 종전과 동일 범위 내에서 있는 개축, 재축 정도만 종전에 예상했던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예를 들어 신축이라든지 새로 짓는 신축이라든지 추가로 더 짓는 중축 등은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증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지. 여기에 필요한 형질 변경 포함해서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허용을 했다가 이건 원래 있던 것이고 가설인프라 공작물 같은 경우 이제 사업이 시행이 된다라면 이걸 철거를 할 수 있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명해야 된다. 이 철거 등 원사회복 명령은 다른 데서는 여러 가지 선택 조치 중에 하나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청이. 그런데 여기만큼은 의무적으로 철거를 해야지만 공사가 가능하잖아. 다른 대안이 없어요, 여기서는. 철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다른 곳과 달리 원사회복 명령을 해야만 된다예요. 철거할 때 비용은 그동안 설치해서 기본 요 소유자 부담으로. 제가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10분 쉰 다음에 이것도 설명드리고 책을 보겠습니다.